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내일 모레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당정청 소통과 또 공조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잠시 후 2시에는 사무총장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혁신안이 통과돼도 당내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 모레 이제 고위 당정청 회동이 열리는데요. 당에서 4명, 청에서 4명, 또 정에서 4명 이렇게 12명의 사람이 모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전방위적으로 당정청 회동을 갖겠다. 이런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정 교수님? 예,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탄 것 같고 예. 김무성 대표가 당정청 관계를 더 긴밀히 하자 해가지고 4+4+4인데 예.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렇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형식의 엉매입니다. 예. 2+2+, 대표, 원내대표 또 정부, 청와대에서 하다가 예. 그다음에 또 3+3으로 갔죠. 네. 4+4로 왔는데 예. 고위 당정청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고위급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4+4가 되면 수석 부대표인지 사무총장인지까지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예. 실무 책임자하고 정말 당 대표하고 같이 참여해야 돼. 총리하고 또 이런 굉장히 혼합스러운 개념인데 예. 저는요 여당이 이렇게 포장지에 얽매이지 말고. 예. 김무성 대표가 긴급한 일 있으면 총리 만나고요. 또 대통령 만나고 대통령 만나기 힘들면은 이병기 실장 만나가지고 큰 틀에서 네.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원내 관련해서 또 정부라든가 청와대하고 하고요. 예. 그 밑 또 실무자들이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회의가 10명이 넘어가면 그 회의가 안 됩니다. 이건 기업에서 철칙입니다. 어떤 고위 회의를 할 때 예. 10명이 넘어가면은 형식밖에 안 되고 회의가 안 되는데 이런 점도 생각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기준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4+4+4 나왔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의지만 좀 읽을 수 있는 이런 회의체 구성 같아요. 예. 아무튼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용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리도 참석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을 하는 이런 모양이 좀 이상한 그런 게 나왔는데 여가 처음이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당직이 새로 개편됐으니까 상견례 겸 아마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때로는 또 정치라는 게 메시지니까요. 내용보다는 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 중요한 것은 역시 컨텐츠와 내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당정청이 한 몸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요즘에 장관이 눈에 안 띄인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도대체 뭐 하는지. 그러니까 장관이 예를 들어서 국회를 가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제 곧 정기국회가 있는데 야당도 하고 만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에 왜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행보하지 마라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희정 여성부 장관, 건배 제에서 삼선 이런 얘기 했다는데 하여튼 장관들도 차제에 좀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핵심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두 분 모두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를 맞아서 어떤 식사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을 불러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통령의 식사 정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대통령은 항상 우리 국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는 자리 자체가 정치거든요. 그래서 오찬도 많이 하고 만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이 대통령제를 유지를 시키는 건데 그동안에 조금 소란면이 있죠. 특히 정치권, 여의도 인사들하고 밥 먹는 자리가 좀 없었다. 이런 점에서는 많은 참모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굳이 저는 식사 정치라기보다는 대통령은 우리 각 사회의 모든 분야의 인사들하고 밥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 매일 백악관에서 만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데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후반기에 이런 식사 정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네. 각 현안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실력 행사를 못할 때 또는 현장을 찾아가지 못할 때 그냥 그 청와대에서 그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한 게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도 이제 몰린 대통령 다임제의 특성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고 저는 또 국회도 대통령이 그 방문해가지고 예. 본인이 긴급할 때는 요청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해서 뭐 식사도 좋지만 네. 좀 더 그 활동 방향을 넓혀서 그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나 듣는 그 궁금증인데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야당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 만나서 밥 먹으면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우선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의 그 원유철 원내대표 취임됐을 때 예. 대통령 만나셨을 때 아마 건의를 야당 지도부도 좀 불러달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 좋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늘 어떤 국정 현안이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만 지시하거나 혹은 뭐 국무회에서 지시한다고 됩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야당과의 정말로 긴밀한 협조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얼마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 당시 정의화 의장이 뭐 하트라인을 뭐 대통령하고 개설했다고 해서 한때 뭐 가십에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 나중에 전화해봤더니 전화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국회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내각 장관들과도 정말로 직접 좀 대면 보도 좀 늘 받으시고 수시로 네.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제 올해 8월이면 이제 임기가 절반 지나는데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점점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자연 권력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약간 좀 일신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서 또 식사하시는지 또 어떤 그 광범위한 그 범위를 넓혀서 이제 식사 정치를 하시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 대상, 범위 이런 언급을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면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해보고 싶은데 내일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당 지도부하고 회동을 가졌을 때 대통령께서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그 전에 이제 특사에 대해서 하도 그 부작용이 많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작년에는 이제 그 서민 생계형 특사만 했고 뭐 경제 비리 사범이라든가 정치 부패 혐의자들 이런 분들 굉장히 꺼려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준 얘기를 그때도 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여러 특사를 그 준비하는 와중에서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틀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지난번 청와대에서 그 여당 대표하고 밥 먹을 때 조금 그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나왔죠. 그 뭐 이번에는 정치인, 경제인, 뭐 서민, 생계형 다 모든 광복 70절 맞아서 대통령 특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국회에서 당에서 건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세부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은 뭐 사면 대상에 좀 뭐 빠지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김정은 정책위원장이 그 갔다 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뭐 그 한 두어 시간 뒤에 그런 얘기는 없었고 뭐 그 정치인 얘기도 뭐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 특사를 사면을 하더라도 정부나 여당이 좀 자신감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 특사라는 게 이거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고도의 그 정치 행위, 통치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특사라는 결심을 굳혔으면 과감하게 정치인, 경제인, 서민, 생계형 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과감하게 하면 좋겠다. 여기에는 이제 여론을 많이 참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이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정한 것 같은데 뭐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 지도부하고 이제 조율이 있어가지고 뭐 곧 발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 내일 국무회의에서 좀 언급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휴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어떻게 떠날 것인가. 첫 해에는 저도를 갖고 작년에는 이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청와대에서 지냈는데 휴가를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스타일로 봐서는 그런 뭐 외부에 노출되는 행사 이런 걸 굉장히 절제하는 분이라 이번에 휴가는 어디로 할까 이런 뭐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말 정도로 지금 뭐 얘기가 뭐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청와대 비서진들 굉장히 고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메시지를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국민 속으로 뭘 해야 되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현장에 가서 좀 뭘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민생 현장 가는 것은 굳이 휴가 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평소 때 가면 되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민생 현장에 가게 되면 비서진이 다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비서진들은 휴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 어떤 조용히 그냥 그 어디 가서 그 굉장히 아끼는 게 이제 조카 박지만 그 동생 그 아들 굉장히 아끼는데 거기와 좀 그동안에 사실 청와대 일제 발 끊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뭐 순위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휴가는 휴가일 뿐이다. 그 휴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너무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을까. 휴가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떠날 때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그 국정을 정말로 멀리하고 머리를 깨끗이 하고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었으니까 그런 인적 구상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요 현 정부가 지난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여러 가지를 어떻게 그 추진해서 성과를 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고민을 좀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고 다 끊고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뭐 사람인데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우리 정근기 교수님 견해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휴가를 너무 안 가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문제인데. 미국 대통령은 오래 가더라고요. 예, 뭐 한 달 가지 않습니까? 한 달 가서 또 뭐 그 휴가지라든가 비용도 뭐 엄청나게 쓰고 그만큼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까 많이 쉬고 많이 좋은 거 먹고 비싼 휴양지에서 잘 지내다 와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아직도 국민들하고 이제 고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뭐 장기간 호화 휴가를 못 가는 면이 있는데 또 대통령이 독신이다 보니까 또 이게 길게 못 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이제 3년 차인데 이번 휴가는 조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집권 이제 중하반기에 대통령이 이제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 뭐 노동 계획이라든가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이번 그 7월 그 말 8월 초에 한번 대통령이 잘 쉬고 갔다 와서 이제 노동 계획 같은 드라이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용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그 조카들 만나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 언론들은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에 어떤 메시지를 받으려고 항상 하는데 뭐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저는 한 일주일 아무 메시지 없는 휴가를 대통령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TV도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정의 2인자는 과연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제 생각엔 못 갈 것 같은데요. 황 총리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 18일이 한 달이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보죠. 어떻게 그 한 달을 평가하시고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가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메르스가 막 꺾일 때 총리가 돼서 곧 메르스 종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성과가 되고 그 당시에 뭐 컨트롤 타고 여럿이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고요. 총리실 내부에서도 비교적 이분이 안정적이고 차분하다. 그래서 관리형 총리로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자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겸손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껄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총리 스스로가 굉장히 낮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번도 쉬지 않고 민생 현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소외된 계층 쪽에. 근데 알다시피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덕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일요일 날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가시는 분인데 아마 일요일 날도 교회를 반납하고 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인 총리 왔을 때는 자기 정치를 좀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것이 일체 없이 비교적 낮게 한 것들은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 공안 출신의 이런 그 분이 총리가 돼서 우연치 않게 지난번 뭐 박기춘 의원 또 박지원 의원 뭐 김한길 의원 이런 게 나오니까 정치 계획과 좀 뭔가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 시간이 지나봐야지 평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달을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 교수께서는 좀 앞으로 행보를 좀 예측해 주세요. 저는 그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뭐 의식해가지고 관리형 총리로서 이게 낮은 자세로 그냥 맡은 바업무를 잘 챙기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할 일이 있고 총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이희호 여사 방문해가지고 한번 악수한 장면 기억나고요. 그다음 유니버시아드 때 그 폐막식 때 이제 그 선언을 한 그 기억이 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는 뭐 뚜렷하게
그 두각을 나타내서 이미지가 노출된 적이 없어서 예. 뭔가 관리형에 만족하는 거 아닌가. 관리형 만족만 안 되고요. 지금 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이 그 부족한 부분을 그 많이 그 민생장 돌아다니면서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총리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본인이 이제 공무원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대통령을 의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총리실에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넘어서서 뭔가 조금 더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밝혀주셨고요. 예.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가 열리고 이곳에서 이제 혁신안을 의결을 하게 되는데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올라가는 혁신안 내용은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우선 사무총장제를 없애고 네. 총무본부장제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고요. 나머지 이제 당원 소환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지만 예. 실제로 당원 소환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냐하면 대부분 저 지구당 그 당협위원장들이 다 당원들 관리하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 뜻에 반해서 당원 소환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의미 없는 안이다 이번에는. 예. 그리고 매우 이제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제 폐지라거나 그 외에 뭐 정체성 부분이라거나 뭐 몇 가지 부분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중앙위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선택한 것 같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과됐다고 해서 무슨 그 혁신안이 비노 쪽 말하자면 그쪽에서 크게 평가하느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차피 혁신안은 갈 테면 가라. 그리고 2차, 3차 마지막 한 9월 가면 이제 최종 그 어떤 태풍의 둔, 어떤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문제 아니겠어요? 공천 기준? 이거 나오면 틀림없이 붙을 텐데요. 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명분 축적하고 소위 그 지난번 메르스 정부에서 얘기했던 잠복기로 예. 그냥 판단하고 쭉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혁신안이 만약에 중앙위를 통과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갈등의 뇌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뭐 최고위원제 폐지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 중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글쎄 뭐 지금 앞으로 논의가 되고 진전이 되더라도 야당의 어떤 그 내홍 이게 지금 잦아들겠습니까? 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가장 그 지금 그 불씨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밀어놨잖아요. 예. 최고위원제 폐지하고 선출직 공직이자 평가한다는 거, 국회의원들 점수 매기겠다는 건데 예. 이런 민감한 거는 놔두고 오늘 통과하는 건 사무총장 뭐 폐지하고 그런 건데 이거는 당 조직안 뭐 개편, 조직 개편, 당규 뭐 일부 개편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 아닙니다. 이거 문서 그냥 그 바꾸는 건데. 국민의 눈높이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 야당한테 그 기대하는 온 국민의 그 얘기를 대변을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이 정말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길 바라는데 이거 뭐 기존의 그 민감한 안도 밀어놓은 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중앙위 뭐 얘기 나오고 의총 또 얘기 나오는데 국민들 눈에는 전혀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18%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 지금 배지들 숫자 가지고 야당의 어떤 세력을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착각이고요. 이거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고 국민들이 그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권에 필요한 그 당은 새정치연합인데 여론조사에서 51%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 때는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국민들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기대치를 생각하면 뭐 오늘 중앙위, 뭐 의총 이런 것은 정말 불필요한 그 문서 작업에 불과한데 야당 지도부가 뼈를 깎는 쇄신을 아까 정체성 그 신당 추진 세력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이런 야당의 어떤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분당, 신당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을 했고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신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박준영 전 지사야 나가서 신당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3번을 지사를 했기 때문에 지사를 3번 할 정도 되면 각 그 시와 군에 자기 조직이 수백 명씩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입지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지금부터 좀 조직을 추스리고 뭔가 당의 기본적인 그 주춧돌을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지금 하여튼 나오지도 않는 신당에 대한 지지나 기반이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만 세우면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소위 아파트 짓기 전에 예. 완판되는 형태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에서 박지원 지사야 미리 나가서 선점하는 게 매우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9월이나 이제 10월 정도 되면 그 혁신안이 나오고 공적 네. 기준이 나오면 상당히 많은 아마 물갈이가 현재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 있을 거예요. 예.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판단할 거니까 내가 거기에 기준에 합당하는지 아닌지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친노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아마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본인이 미리 나가서 신당 추진하는 사람들은 가서 예. 집을 줘놓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다만 천정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그렇게 이탈해 오는 사람들을 다 받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호남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그 현재 호남 의원들도 예.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호남의 의원들 상당수가 계파들을 따르고 계파의 수장들을 위해서 많이 공천을 위해서 하지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천정배 의원은 젊은 새로운 뉴 DJ들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 지역구 선점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거와 맞물려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 카드를 꺼낸 거 아니에요. 이런 좀 어차피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긴 합니다만 좀 나아간 분석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현실적인 그 분석이고요. 사실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예, 예.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이 그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자리를 파고들려는 그런 뭐 아주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저는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신당 추진 세력이 지금 정체성이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주류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시대 정신이 뭐고 예.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당신들이 정치 세력을 구성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예. 뭐 국민들은 새롭게 뭐 만들려고 하는데 나가겠다는 사람은 뭐 박주선 의원도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9월달, 10월달 가면은 공천 룰에 불만을 품고 나갈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가 그 역대사를 보면요. 옛날 그 신한국 때인가요? 그 민국당이라고 있었죠. 김윤환 의원이 예. 그 주요 그 정치 지도자였는데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현실 정치 세력을 만들었죠. 예. 만들어서 시대 정신이라는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예. 참담한 실패를 해가지고 본인도 그 정치사에 은퇴를 하고 뭐 이렇게 사라졌는데 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9월달, 10월달 가서 공천들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서 새로운 중도개혁 신당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예.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네네. 계속 그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박지원 의원의 여러 문제를 틈탄 또 현실 정치의 문제 예. 또는 10월달에 공천에 대한 여러 불만 문제가 겹쳐서 나온다 할 때는 예. 야당이 이거 정말 또 한번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뭐 신당 추진 이야기를 할 때 명분, 사람,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명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명분이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